우리 이제 제32차 정책조정위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화제의 인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내 복귀,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검 소환, 이게 아마 오늘 가장 특징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서 10년간 활동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잠시 좀 잘 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대선 출마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어제 대변인까지 나오셔서 브리핑을 하시던데, 저는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출마는 오히려 이분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는 길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이런저런 검증과 정쟁의 주인공이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존경받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평생 살아오신 삶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또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고생하시고 들어오신 것을 격려하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요. 굳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오시겠다면, 그리고 특히 민주당과 정반대편에 서시겠다면, 저로서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의 3세 부회장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일은 대한민국 자체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적어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제대로 된 선진 경영 기법을 배워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끌었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재벌 3세,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 경영인이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역사를 도하지 못하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저는 엄중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연 삼성 내부에는 이런 권력의 압박과 권력의 회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이 이렇게 추적했단 말인가,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차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벌개혁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올해 재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께 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의 사실 자체를,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8세 선거 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입니다. 안행이 법안 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법안 심사 소위 단계에서 저지를 했어야지,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행위는 거의 폭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치기 통과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여야 간에 이 사안만 놓고 즉각적인 회담을 요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주장하는데 정발특위에서 6개월간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6개월간 국회 정발특위에서 논의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또 정개특위를 또 꾸려서 또 논의하자니요. 지금 정발특위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연전술 아닙니까? 18세의 우리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가 다시 정발특위를 꾸려서 이야기해야 할 만큼의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정치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간 끌기용 정개특위 구성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단합시다. 먼저 수석 부대표 간에 이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이번 주 중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통과 안 시키는지. 이유를 18세 우리 유권자가 미개하다든가 뭘 판단력이 없다든가 뭐 얘기를 좀 하세요. 왜 안 해주는지. 이유는 안 되고 그냥 안 된다 얘기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16국이 18세에게 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기구를 꾸리자 이렇게 피어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특위가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 또 제대로 된 의사수렴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어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시민사회 의견도 좀 받아달라, 의견을 좀 경청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자문기구를 꾸려서 헌법학자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서두르되 밟아야 할 절차는 반드시 밟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절차를 밟아야만 개헌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각 당의 의원총회를 또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을 미리 걸러주셔야 이후에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6명이 합의하면 각 당의 의원총회도 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의 이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성실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무슨 개헌을 2단계 걸쳐 합니까? 권력구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는 나중에 2년 내에 걸쳐서 하자. 법안도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지어 개헌을 어떻게 이렇게 2, 3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두세 번에 걸쳐서 하자는 얘기는 너무 자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몇십 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되 좀 꼼꼼하게 내용을 잘 채워서 앞으로 몇십 년간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권력체계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한주 수석 부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야 사당이 1월 임시국회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1, 2월 임시국회는 한마디로 개혁국회여야만 합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명령인 사회계획 과제들을 입법으로 화답해야 하는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빈손 국회에 그친다면 국민은 이제 국회를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22개, 국민의당에서 22개 개혁 입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거부하는 정당은 절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국민의 명령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개혁 입법으로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즉각 논의를 희망합니다. 어제 선거 연령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방적 법으로 결국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참정권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당 스스로가 미래 없는 수구 세력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 이미 합의하에 의결된 법안을 전체회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18세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당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이 관련돼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안 발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린 지 한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건보료 부가기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도 기획단이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국정과제를 백지화하고 이후에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정부가 일관했습니다. 늦었지만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후에 당 정책위에서 TF를 만들어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가기준을 만들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부가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 중심의 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유지한 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맞게 내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에 대해서 시급히 해당 상임위와
야당과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고용 성적이 사상 최악의 낙제점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연간 고용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서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간 고용 정책은 역대 정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낙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취업자 수 증가가 29만 9천 명에 불과해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이후에 최저이고요. 특히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해서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합니다. 정부가 결단하고 노사가 양보해서 7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OECD 평균 고용 비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높여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기업이 양보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대기업이 한시적으로 전국 청년 고용의 의무를 지우는 입법적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가계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대응,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 및 안보 위협,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압박 우려 등 한국의 외교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사교와 개인적 친교를 얘기합니다. 사교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내 정치와 외교를 뒤섞어서 빈발을 만들어서 외교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적폐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과 원칙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익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윤병세 장관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조차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 그냥 같이 하고 윤병세 장관, 오병세 장관을 만족하시는 겁니까? 임기 다 채운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의식 하나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영혼 없이 관료가 장관직을 엔조이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 협상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게 도리어 외교적으로 공세받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소녀상 철거 관련돼서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정부는 감사원 감사든 내부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많은 우리 외교안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문제는 현재에서 봉합하고 중단한 채 다음 정부에게 이 모든 업무의 결정과 추진을 이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부는 물론 정부, 그다음 황교안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